프랑스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방산 계약을 프랑스가 아닌 대한민국이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한국산 무기들이 계약서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체코 정보국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체코 관료 15명을 매수했다는 폭탄 발표였죠. 목적은 단 하나,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파리 대외안 보총국 20년 경력의 분석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모든 것을 걸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간부가 책상을 쳤습니다.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서 180억 달러.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프랑스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저는 그날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마르탱 드랑빌입니다.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 소속 국방산업분석관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파리 본부 7층 전략분석실에서 세계 각국의 방산 동향을 추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의 부침을 지켜봤습니다만 그날처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파리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국방부 내부 전략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평소보다 공기가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폴란드의 방산 계약 결과 분석이었죠. 그런데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건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한국산 무기들이 계약서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총액 180억 달러.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까?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3번 확인한 숫자였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르클레르 전차는 최종 후보에서조차 탈락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고 납기 속도에서도 뒤처졌죠. 회의실 안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유럽 방산 시장을 장악해온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나갔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지난 3년간 프랑스 방산 수출액의 3분의 1이 한국에 빼앗겼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중동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까지 말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장관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책회의라고 했지만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자리였죠. 누군가는 가격을 낮추자고 했고 누군가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최근 발언 관련 문서였죠. 비공식 석상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유럽은 유럽제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유럽 연대를 강조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목소리에 담긴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산업을 분석하고 경쟁국들의 동향을 파악해왔죠. 그동안 미국을, 러시아를, 중국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우리 자리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K2 전차의 성능, K9 자주포의 사격 속도, FA50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 하나하나 읽어내려갈수록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계속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체코 정보보안국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프랑스 정보기관이 체코 고위 관료 15명을 포섭했다는 겁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두코반이 원전 사업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체코 국장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거기엔 프랑스 대외안보총국의 작전 코드명까지 적혀 있었죠. 우리가 스파이로 몰릴 줄은 몰랐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판 워터게이트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독일 언론은 프랑스의 위선을 비판했고 영국 언론은 유럽 연대의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동맹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에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외안보총국 본부는 완전히 비상상태였죠.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고위 간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체코 사건 관련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십시오.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진실을 숨기라는 뜻이었죠. 보고서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조정하고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라는 겁니다. 저는 20년간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선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죠. 진실을 쓰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알아서 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진실을 두려워하는 조직이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데이터까지 조작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체코 사건 관련 원본 보고서가 떠 있었죠. 거기엔 프랑스가 얼마나 치밀하게 공작을 펼쳤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15명의 체코 관료를 포섭한 방법, 금액, 시기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걸 수정하라고요? 삭제하라고요?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고 수정하기 시작했죠. 불리한 문장들을 지우고 애매한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중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체코 언론 보도 자료였죠.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기술력에 겁을 먹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체코 사건의 배경에도 폴란드 계약의 뒤에도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수정 작업을 멈추고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코반이 원전 사업에 참여한 한국 기업의 기술력, 입찰 과정, 제안서 내용까지 모두 찾아봤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당하게 경쟁했습니다. 기술로, 가격으로, 신뢰로 승부했죠. 반면 우리는 뒤에서 관료를 매수하고 공작을 펼치고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방식이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온 자존심이었습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죠. 책상 위에는 수정해야 할 보고서와 제가 몰래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원전 기술의 안전성, 건설 속도,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의 결점도 보이지 않았죠.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력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죠. 우리처럼 뒤에서 공작을 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프랑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였습니다. 발신인은 국방부 산업정책실이었죠.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K 디펜스 리포트. 한국 방산 수출 종합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품 목록이 펼쳐졌죠.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궁 방공 시스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 커졌죠. 이건 단순한 무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FA-50 경전투기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직접 비교한 데이터가 실려 있었죠. 가격은 라팔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거의 대등했습니다. 납기 속도는 라팔보다 2배 빨랐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가격에서도 속도에서도 효율에서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K 디펜스 리포트를 받아본 간부들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한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졌죠.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공정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더 빠르게 만든 게 잘못입니까?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죠. 대책도 방법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방산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방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산업에서는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었죠. 체코의 두코바니, 폴란드의 신규 원전 사업까지 한국이 따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삼성과 LG가 유럽 가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품까지 한국이었습니다. K-뷰티라는 말이 파리 거리에서 들린다는 보고도 있었죠. 이건 단일 산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문명 전체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산업 정책을 분석한 부분을 읽었죠. 거기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해왔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진화였죠. 그들은 60년 넘게 한 방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혁신을 거부했죠. 우리는 여전히 19세기 제국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21세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관련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고 싶었죠. 독일 언론은 보이지 않는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라고 불렀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죠. 파리에서 서울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말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K 디펜스 리포트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밝았죠.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배웠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국 관련 산업 분석 문건을 전부 폐기하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폐기하라고요? 국방부 산업정책실에서 3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는데 그걸 없애라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거였죠. 저는 국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국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랑빌, 자네는 이 조직에서 20년을 일했네. 그동안 프랑스를 위해 헌신했고 나도 그걸 인정하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기야.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선택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한국 보고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네. 오히려 내부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야. 이건 정보가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문서라네. 그러니 폐기하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보기관이 정보를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실을 숨긴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K 디펜스 리포트가 모니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쥐고 삭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죠. 하지만 클릭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역사를 지우는 짓이야. 바로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동료 분석관 장 피에르였습니다. 저는 그와 10년 넘게 함께 일했죠. 믿을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드랑빌, 자네는 너무 멀리 갔어. 조직을 생각해야 하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1시간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본부로 불렀습니다. 인사 담당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동료들에게 보냈던 이메일 내용이 인쇄돼 있었죠. 한국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프랑스 방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이었습니다. 드랑빌 씨, 당신은 한국 친화적 인물로 분류됐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발언을 지속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 피에르가 제 이메일을 유출했다는 걸 말입니다. 10년 동료가 저를 팔았습니다. 프랑스의 얼굴을 더럽히지 말라는 냉정한 경고였죠.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고 프랑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을 헌신한 조직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위해 일했고 진실을 추구했죠. 그런데 지금 그 진실 때문에 배신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남아 컴퓨터를 켰죠. 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프랑스의 체코 공작 사건이 한국 주요 매체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담담했습니다. 프랑스가 부정한 방법을 썼고 한국은 정당하게 경쟁했다는 내용이었죠. 과장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전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언론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었죠. 체코의 과민 반응이라는 프레임, 한국의 로비 의혹 제기, 프랑스의 정당한 경쟁이라는 변명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환멸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부정했고 한국은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명백했죠.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조직을 떠나기로 말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 없는 보고서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한국.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진실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실로 싸웠죠. 우리는 변명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진실은 없었죠. 이제부터 저는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2024년 3월, 저는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을 떠난 뒤 저는 독립연구자로 전향했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죠. 제가 보고 싶은 것을, 알고 싶은 진실을 직접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란드를 택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실전 배치된 곳이었죠. 서류와 보고서로만 봤던 그 무기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숫자만큼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날씨였죠. 저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K2 전차를 봤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하얀 눈밭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죠.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보다 작고 날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죠. 폴란드군 관계자가 저를 관측소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영국, 스웨덴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온 겁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눈밭을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55톤이 넘는 철덩어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죠. 진동도 최소화됐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전차를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기동, 선회, 정지 모든 동작이 정확했죠. 그때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죠. 통역을 통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성능을 직접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오만하지 않았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이기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젊은 기술자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죠. 자신이 만든 무기에 대한, 조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주포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2km 거리의 표적을 향해 K2 전차가 포를 발사했죠. 굉음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발의 말입니다. 관측소에 있던 전문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감탄사를 내뱉었고 영국 전문가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 테스트는 극한 기동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이 특별히 요청한 항목이었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전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K2 전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죠. 눈보라 속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경사로를 오르고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유럽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압도당했을 뿐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친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한 흔적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고 부족하면 더 배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고 노력을 게을리했죠. 반면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도전하고 진화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폴란드 평원이 펼쳐져 있었죠. 그 위를 달렸던 K2 전차의 궤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기술을 봤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실로, 보고서가 아니라 실체로 말입니다. 한국은 효율이 아니라 혼으로 움직였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열정으로 싸웠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훈련된 열정이라는 걸 말입니다. 프랑스의 영광은 역사에 있고 한국의 영광은 현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우편함에 한 통의 문서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프랑스 국방부였습니다. 공식 문건이었죠.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마르탱 드랑빌, 국익훼손 인물로 분류됨. 저는 국익훼손자가 됐습니다. 20년간 프랑스를 위해 일한 분석관이 이제 나라를 해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고 프랑스의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도 적혀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전면 금지, 연구활동 지원 중단, 관련 학회 출입 제한. 사실상 연구자로서의 모든 활동이 차단된 겁니다. 저는 문건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죠. 조국은 저를 버렸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며칠 후 유럽방산연합에서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한계와 전망이었죠. 저는 논문을 내려받아 읽었습니다. 내용은 한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 현상이며 기술력보다는 저가 전략 덕분이라고 주장했죠. 장기적으로는 유럽 무기 체계의 우수성이 다시 증명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논문 뒷부분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조작됐습니다. 한국 무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고 유럽 무기의 장점은 과장했죠. 제가 직접 폴란드에서 본 K2 전차의 성능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그들의 눈에는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인정하느니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랑빌 씨이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였지만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그녀는 자신을 한국 언론사 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파리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비밀 인터뷰를 하자고 말입니다. 프랑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인터뷰를 한다는 건 조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를 키워준 나라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게 진짜 배신이 아닙니까?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게 애국입니까?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이해한다며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조국에 대한 의리와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죠. 나는 배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인가. 저는 20년 동안 프랑스를 위해 일했습니다. 대외안보총국에서 밤낮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국익을 위해 헌신했죠.
그런 제가 이제 조국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조국보다 오래 남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자존심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한 문장으로 나라를 흔들 수 있다면 저는 그 문장을 써야 할까요? 새벽 4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체코에서 저질렀던 일들, 한국을 방해하기 위해 동원했던 공작들, 진실을 숨기려 했던 시도들을 말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적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에펠탑이 보였습니다. 저는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녀가 받았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죠. 진실은 두렵지만 거짓은 더럽습니다. 저는 더러운 길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기록 파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터뷰 장소는 파리 외곽의 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죠. 파리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도시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정화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꼭 쥐고 내렸습니다. 스튜디오 문 앞에 섰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어두웠습니다.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20년을 준비해온 순간이었죠.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가져온 파일을 펼쳤습니다. 프랑스 대외안보총국의 내부 문서였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관련 공작 계획서였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정보국은 체코 고위 관료 15명을 포섭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죠. 한국 기업을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상 중 절반이 동맹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하나씩 카메라 앞에 보여줬습니다. 작전 코드명, 포섭 대상자 명단, 지급된 금액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기자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이용했고 진실을 조작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방산 분석 보고서였죠. K 디펜스 리포트의 일부였습니다. 거기엔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력을 비교한 그래프가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위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진심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은 계산이 아닌 신념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은 실력으로 증명했죠. 화면에는 한국의 방산, 원전, K-뷰티 데이터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상승 곡선이었죠. 반면 프랑스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을, 억눌렀던 양심을, 프랑스가 저지른 잘못들을 전부 공개했죠. 이제야 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끝내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죠. 인터뷰 영상은 다음날 새벽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파리는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해가 떠오르자 파리 거리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죠. 반면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진짜였나, 드랑빌이 옳았다,
프랑스가 부끄럽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진실을 요구했고 기성세대는 분열됐죠. 저는 그날 오후 파리를 떠났습니다.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집을 나섰죠.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한국이 증명했다. 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많은 여행자 중 하나였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파리가 멀어졌습니다. 에펠탑이 작아졌고 생강이 사라졌죠. 제가 평생 살았던 도시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진실은 총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전했죠. 마르탱 드랑빌은 그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랑빌 리포트. 그것이 제 인터뷰가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파리를 떠난 뒤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텔레비전도 신문도 보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폭로 일주일 후 세계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다는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미국 CNN은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조명했죠. 일본 NHK조차 한국 산업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내부는 분열됐습니다. 보수 언론은 저를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진보 언론은 용기 있는 고발자라고 평가했죠. 젊은 세대는 저를 지지했고 기성세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폭로 2주 후 체코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라하 정부청사였죠.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지켰습니다. 기술로, 가격으로, 신뢰로 경쟁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프랑스였습니다. 체코 정보보안국 국장도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신뢰한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그 순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헝가리가 한국에 K9 자주포 180문을 도입했습니다. 이집트는 K2 전차 200대를 선택했죠. 루마니아는 K2 전차와 레다 레이더를 계약했습니다.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은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했습니다. 원전 분야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 점유율 40%를 가져갔습니다. 불과 2년 만이었죠.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가 한국을 택했습니다. K-뷰티는 파리 백화점을 장악했습니다. K-팝은 유럽 젊은이들의 문화가 됐죠. 삼성과 LG는 가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이동이었죠. 그리고 프랑스가 변했습니다. 재폭로 이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한국식 혁신 모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0명 정원에 800명이 신청했죠. 그랑제콜 학생들은 한국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공학도가 언론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잃은 게 아니라 배워야 할 상대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프랑스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소르본 대학에서 속보가 왔습니다. 책 한 권이 들어있었죠. 드랑빌 리포트, 진실과 용기에 관하여. 제 인터뷰가 교재가 된 겁니다. 유럽 여러 대학에서 사용한다는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졌지만 제 목소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세계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립니다. 한국은 저에게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심의 증거였죠. 프랑스가 오만했던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진심이 이긴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강대국이란 국토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의 크기입니다. 해질녘, 저는 마을 언덕에 앉습니다. 노을을 바라봅니다. 어딘가에서 한국이 계속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저는 프랑스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었으니까요.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한국이 증명했습니다.